눈에는 눈, 이에는 이. 관세라는 칼날엔 가격이라는 방패로, 압박이라는 족쇄엔 독점이라는 열쇠로 맞섰습니다. 지난 50년간 세계를 지배한 협상의 기술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백악관의 계산기, 의회의 숫자, 압력과 관세, 규제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무릎 꿇렸습니다. 강대국의 논리는 늘 통했죠. 세상은 그들을 얕봤습니다. 선택지는 둘뿐이라 믿었습니다. 굴복하거나 충돌하거나. 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중국처럼 힘으로 맞서지도 않고 일본처럼 쉽게 숙이지도 않았죠. 무너질 줄 알았던 방패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날카롭던 무기는 그 앞에서 무뎌졌습니다. 위기 앞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저격, 가장 낮게 엎드린 듯 보였지만 실은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흐름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관세는 무기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수십 년간 데이터를 분석하며 확신했습니다. 관세를 올리면 상대가 굴복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24조를 투자한 삼성과 현대차 앞에서 그 무기는 녹슬었어요. 라인은 멈췄고 관세는 쏟아졌습니다. 조지아주는 혼란에 빠졌고 워싱턴은 침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펠트로입니다. 미국 출신 산업분석가이자 관세 정책 자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제 좌우명이었는데 그날 제 계산식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2025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엔 조지아주 산업개발청에서 보낸 긴급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표지엔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펼쳤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 가동률이 30%였습니다. 정상 가동이 90%인 공장이 3분의 1도 돌지 않고 있었던 거죠. 현대차 조립 라인은 더 심각했습니다. 완성차 출하 대수가 전월 대비 60%나 급락했어요. 수만 개 일자리를 약속했던 공장들이 사실상 반쯤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손이 떨렸어요. 24조라는 금액이 뭘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투자 규모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기업이 다른 나라를 믿고 내민 신뢰의 징표였죠. 삼성은 텍사스와 조지아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었습니다. 현대차는 엘라베마와 조지아에 수십만 평 규모의 자동차 생산 단지를 만들었어요. 지역 주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앞다퉈 리본 커팅식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각종 규제와 승인 지연으로 정상 가동을 하지 못했고 자동차엔 25% 관세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워싱턴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했어요. 회의실엔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한 고위 관료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지아주 표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노조가 압박하고 있으니 한국 기업에게 양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료는 반도체 승인을 지연시키는 게 협상 카드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산업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표와 정치적 이익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24조를 쏟아부은 기업의 신뢰 따윈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들의 눈엔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마치 체스판 위에 말을 움직이듯 한국 기업을 다루고 있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제 머릿속엔 조지아 공장에서 만난 한국 엔지니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일하며 공장을 세웠던 사람이었어요.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서 땀 흘리며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정치적 거래의 칩으로 전락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수치심도 느껴졌어요. 저 역시 관세 정책 자문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관세가 무기라고 믿었고 그 무기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언론 사이트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낯선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내수 강화라는 표현이었어요. 저는 MIT에서 산업공학을 공부하며 수많은 경제 이론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내수를 강화 대상으로 보는 개념은 처음이었어요. 미국에서 내수란 그저 소비를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숫자였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사 제목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삼성과 현대차가 국내 투자로 방향을 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삼성과 현대차가 23개 국내 기업과 손잡고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에 나선다는 거였습니다. 2030년까지 완전 국산화를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숨을 멈췄습니다. 설계부터 장비 소재, 패키징까지 모든 과정을 국내에서 해결한다는 계획이었어요. 해외 투자는 기술 유출로 이어진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대신 국내 투자를 강화해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삼겠다는 전략이었죠. 저는 의자의 기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0년 넘게 산업을 분석하며 확신했던 공식이 흔들렸습니다. 미국은 시장이고 한국은 공급자라는 구도였어요. 시장이 갑이고 공급자는 을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그 구도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미국 시장을 포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내수라는 방패를 먼저 세우고 있었어요. 기술을 지키고 공장을 보호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제 눈에 또 다른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를 네덜란드와 대만에서 비싼 값에 사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공급 불안정으로 생산 차질을 겪는다는 보도였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세계 2위 기업이면서도 차량용 반도체 시장엔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기술 장벽이 높았고 검증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존 공급망에 의존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그 의존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제 머릿속엔 오후 회의실에서 봤던 고위 관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관세를 올리면 굴복하고 규제를 강화하면 양보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반응은 달랐어요. 굴복이 아니라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내 조국 미국이 잘못 계산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지아주 산업개발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신규 투자 계획을 전부 보류했다고 했습니다. 확장 공사도 중단됐고 추가 고용도 멈췄다는 거였어요. 주 정부는 패닉 상태라고 했습니다. 수만 개 일자리가 증발할 위기였어요.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어요. 워싱턴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은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산업의 미래 따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어요. 24조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투자 금액이 아니었어요. 신뢰의 가격이었고 동시에 배신의 증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을 믿었어요.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살리면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받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어요. 정치적 셈법 앞에서 신뢰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관세는 무기가 아니라 부메랑일 수 있다고 적었어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를 독립시킬 수 있다고 썼습니다. 한국의 내수 강화 전략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공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간 믿었던 공식이 틀렸다는 걸 말입니다. 시장이 항상 갑은 아니었어요. 기술을 가진 자가 진짜 갑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미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했고 분석가로서는 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자기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엔 내수라는 방패와 기술이라는 칼날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한국의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낯선 발신자로부터 파일 하나가 도착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국산화 로드맵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저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수많은 스팸 메일 중 하나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발신자 주소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연구기관이었어요.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고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어요. 첫 페이지엔 거대한 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2030년까지의 단계별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설계부터 장비, 소재, 패키징까지 모든 과정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한 계획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작전도였어요. 삼성과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이 하나의 거대한 진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각 기업의 역할이 명확했어요. 누가 설계를 담당하고 누가 장비를 공급하며 누가 소재를 만드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년 넘게 산업을 분석하며 수많은 프로젝트를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경쟁 관계였어요. 서로 기술을 숨기고 시장 점유율을 뺏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경쟁자들이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는 본래 다른 산업 영역에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중소기업들도 함께였어요. 소재를 공급하는 화학 기업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는 문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설계와 시제품 단계였어요. 2028년부터 2029년까지는 양산 검증 단계였습니다. 2030년엔 완전 국산화를 목표로 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으며 계산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졌어요. 차량용 반도체는 까다로운 분야였습니다. 높은 신뢰성과 긴 검증 기간이 필요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존 공급망에 의존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의존을 끊겠다고 선언했어요. 제 눈이 한 문단에 멈췄습니다. 투자 이유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는 기술 유출로 이어지고 공장은 현지 정부의 정치적 도구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신 국내 투자를 통해 기술을 보호하고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건 명백히 미국을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24조를 투자했지만 배신당한 경험이 이 전략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보고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제가 작성했던 한국 산업 분석 자료였어요. 당시 저는 한국을 하청형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술은 일본과 미국에서 받아오고 생산만 담당하는 구조라고 썼어요. 종속형 산업 모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로드맵은 그 평가를 산산조각 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종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선택했어요. 저는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서 하단엔 참여 기업 목록이 나열돼 있었어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그 아래론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소재 기업들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대학 연구소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업 연합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였어요. 정부가 뒤에서 조율하고 기업들이 앞에서 실행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정도 결속력을 가진 나라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인다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엔 아시아 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로드맵을 보여줬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어요. 한 전문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5년 안에 차량용 반도체를 국산화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기술 격차가 너무 크고 검증 시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침묵했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에서 가장 강하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의 과거 사례들을 검색했어요. 90년대 말 외환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한국은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었어요.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국민들이 금을 모아 나라에 바쳤습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체질을 바꿨어요. 불과 3년 만에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사례를 찾았어요. 2000년대 초반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어요. 경기 침체 때 오히려 공장을 늘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10년 만에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저력은 위기 대응 능력에 있었어요. 평상시엔 내부 갈등도 많고 분열도 심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위협이 나타나면 달랐어요. 똘똘 뭉쳤습니다. 기업과 정부, 국민이 하나가 됐어요. 이번 관세 사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4조 배신은 한국에게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각성의 계기가 됐어요.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로드맵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내수 전략 부분을 자세히 읽었어요. 거기엔 흥미로운 논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수 시장을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실험장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신제품을 국내에서 먼저 출시하고 피드백을 받아 개선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검증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면 실패 확률이 줄어든다는 논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이었어요. 미국은 내수를 그저 큰 시장으로만 봤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어요. 작은 내수지만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방패이자 실험실이었던 거죠. 제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네덜란드나 대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삼성은 200조 원 규모의 신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얻었어요. 메모리 반도체에만 의존하던 구조를 탈피할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었어요. 기술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건 윈윈 구조였어요. 모두가 이익을 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미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세를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압박이 오히려 한국을 독립시키고 있었어요.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지만 분석가로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옳았어요. 저는 노트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내수는 작은 게 아니라 전략 자산이라고 적었어요. 뭉침은 약점이 아니라 무기라고 썼습니다. 23개 기업이 만든 연합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방위선이라고 기록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이제 방패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칼날을 드는 차례였어요. 그리고 그 칼날은 생각보다 빨리 세상을 향할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제 책상에 또 다른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이번엔 미국 에너지부에서 보낸 긴급 분석 자료였어요. 표지엔 전력망 위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빨간 경고 딱지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고 첫 장을 보는 순간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전년 대비 300%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전력망이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병목 지점이 명확했습니다. 바로 초고압 변압기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으며 데이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초고압 변압기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장거리로 보내는 핵심 장치였어요. 없으면 전력망 확장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소비했는데 안정적 공급을 위해선 이 변압기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미국 내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보고서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미국 시장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은 사실상 한국 기업 두 곳이 독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눈이 기업 이름에 멈췄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었어요. 저는 이 두 기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전력 장비 시장을 분석해왔기에 이름은 익숙했지만 이 정도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보고서엔 구체적 수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초고압 변압기의 70% 이상이 이 두 한국 기업에서 온다는 거였어요. 나머지는 독일 지멘스였는데 독일은 유럽 내수 공급도 벅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어요.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24조 배신 이후 한국 기업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는데 답이 여기 있었어요. 반도체와 자동차에서 당한 배신을 전력 분야에서 되갚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보고서 하단엔 최근 한국 기업 관계자의 발언이 인용돼 있었습니다. 관세를 올리면 가격도 올린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건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어요. 미국이 관세라는 무기를 휘두르면 한국은 가격이라는 무기로 맞받아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관세가 25% 오르면 한국 기업들은 가격을 그 이상 올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 공급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사야만 했어요. 다음 날 저는 텍사스에 있는 전력회사 CEO를 만났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의 백인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책상 위 서류 더미를 가리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두 초고압 변압기 납품 지연 관련 문서라고 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납품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관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변압기가 없으면 전력망 확장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 구할 수는 없냐고 말이에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 지멘스는 이미 유럽 주문으로 3년치가 밀려 있다고 했어요. 일본은 기술력은 있지만 생산 속도가 한국의 절반도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한국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거였어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줄 서서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갑이 됐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시장을 깊이 파헤쳤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장비는 한 대당 수백억 원에 달했어요. 제작 기간만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기술 난이도가 극도로 높았어요. 고전압을 안정적으로 변환하면서도 장기간 무고장 운전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생산을 포기한 이유였어요. 한국과 독일만이 이 기술을 완벽히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생산 속도와 품질 모두에서 앞섰어요. 제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에서 배신당했지만 전력 분야에선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관세를 올려도 한국은 끄떡없었습니다. 오히려 가격을 올려 관세 부담을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었어요. 이건 완벽한 역전 구도였습니다. 시장이 갑이 아니라 공급자가 갑인 상황이었어요. 저는 다시 에너지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후반부엔 대응 방안이 나와 있었어요. 국내 생산 능력 확충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었어요. 공장을 짓고 기술진을 양성하는 데만 최소 5년은 걸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 지멘스와의 협력 강화였는데 이것도 어려웠어요. 독일은 이미 자국 수요 감당에도 벅차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라는 단어가 무색했어요. 한국이 요구하는 가격을 받아들이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수십 년간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무기를 휘둘렀습니다. 시장 접근권을 미끼로 다른 나라들을 압박했어요. 관세를 올리면 굴복했고, 규제를 강화하면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맞받아쳤어요. 기술이라는 무기로 말입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의 한 고위 관료였어요.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 변압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답이 없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를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어요. 그는 화를 냈습니다. 그건 굴복이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굴복이 아니라 현실 인정이었지만 그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노트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관세의 칼끝이 한국 앞에선 무뎌졌다고 적었어요. 공급자 우위가 진짜 무기라고 썼습니다. 한국은 가격 권력을 쥐었고 미국은 구매자에서 의존자로 전락했다고 기록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역전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배신을 무기로 바꿨고 그 무기는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가격을 받아들이거나 전력망 확장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워싱턴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우산엔 빗방울이 두드리며 소음을 만들었어요. 국무부 건물로 들어서자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했고 저는 3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12명의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행정부 고위 관료들과 산업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한 관료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의 눈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 같았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제는 명확했어요. 한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는 통상 담당 관료였어요.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어요. 반도체와 자동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력 인프라까지 한국에 의존하는 건 국가안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비현실적이었어요. 마치 지도 위에 핀을 옮기듯 산업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발언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들에게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추가 관세 부과와 규제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에 직접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냉혹한 계산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숫자와 정치적 이익만 보고 있었어요. 산업의 현실이나 기업들의 신뢰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치며 입을 열었어요. 현실적으로 한국 의존도를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시장엔 대체제가 없고 반도체 분야에선 한국이 이미 세계 2위라고 설명했어요. 독일과 일본도 자국 수요 감당에 벅차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한 관료가 비아냥거리듯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 눈치나 보자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미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수십 년간 저는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무기를 믿었어요. 시장 접근권만 있으면 어떤 나라든 굴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맞받아치고 있었어요. 저는 자료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어요. 미국이 의존자였고 한국이 공급자였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모두가 한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구체적 방안은 없었습니다. 한 관료는 중국과 협력하자고 제안했는데 즉시 반박당했어요. 중국은 더 위험한 선택지라는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관료는 국내 생산 능력을 키우자고 했지만 최소 5년은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결국 아무도 현실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저 분노와 불만만 쏟아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복도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보였어요. 워싱턴의 건물들은 잿빛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혼란이 가득했어요. 분석가로서 저는 한국의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배신당한 뒤 독립을 선택한 건 합리적이었어요. 내수를 강화하고 기술을 지키며 공급자 우위를 활용하는 건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인으로서 저는 굴욕감을 느꼈어요. 내 조국이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배운 모든 이론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MIT에서 공부할 때 교수는 말했어요. 시장이 갑이고 공급자는 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큰 시장을 가진 나라가 협상에서 유리하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작은 시장이지만 필수 기술을 보유했어요. 그 기술이 시장보다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개인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적어온 산업 분석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새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심정을 적기 시작했어요. 나는 미국인이다라고 썼습니다. 내 조국의 관세 정책을 믿었고 그 무기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확신했다고 적었어요. 그런데 한국 앞에서 그 무기는 무력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텍사스의 전력회사 CEO였어요.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격을 30% 올렸다고 했어요. 관세 25%에 추가로 5%를 더 얹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침묵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격 권력을 쥐고 있었고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CEO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변압기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한국 언론을 검색했어요. 여러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과 현대차의 국내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23개 기업 연합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개발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불안감이 커졌어요. 한국은 방패를 세운 데 이어 칼날까지 벼리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회의실에서 봤던 관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 믿고 있었어요. 추가 관세와 규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압박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배신은 분노를 낳았고 분노는 독립으로 이어졌어요. 그 독립은 이제 공격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미국은 계산을 잘못했다고 적었어요. 관세는 무기가 아니라 부메랑이었다고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종속형 국가가 아니라고 기록했어요. 이제는 독립형이고 곧 지배형이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분석가로서 저는 진실을 봤지만 미국인으로서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어두웠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반격은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었고 미국은 그 반격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본 건 역전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증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오래된 자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나는 공간이었어요. 선반엔 수십 년치 산업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과거 위기 사례를 찾고 있었어요. 98년 외환위기 자료가 손에 잡혔습니다. 노란 표지가 발에 있었지만 내용은 생생했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숨을 멈췄습니다. 당시 한국은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었는데 회복 속도가 놀라웠어요. 자료엔 구체적 수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은 지 3년 만에 외환 보유고가 정상화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경제 성장률도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래프를 짚으며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답이 나왔어요. 내수 시장이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의 기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수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국에서 내수는 그저 소비 규모를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큰 시장이 있으니 기업들이 성장한다는 단순한 논리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내수를 전략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작은 시장이지만 강한 결속으로 효과를 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내수를 과소평가했던 제 눈이 얕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2000년대 초반 반도체 산업에 관한 기록이었어요. 당시 일본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고 삼성은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어요. 삼성이 국내 시장을 실험 무대로 활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제품을 먼저 국내에 출시하고 한국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개선했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검증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니 실패 확률이 낮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내수는 소비가 아니라 실험실이라고 적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내수를 단순한 판매처로 보지 않았습니다. 품질을 검증하고 기술을 다듬는 무대로 활용했어요. 이건 미국과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큰 시장에서 대량 판매에만 집중했는데 한국은 작은 시장에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경제연구원이었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했어요. 현대차와 삼성의 최근 내수 전략에 관한 보고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충격이었어요. 내수는 방패이자 성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이었습니다.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에 나선 이유 중 하나가 내수 기반 확보였다고 설명했어요. 국내 시장에서 먼저 검증하고 안정성을 확인한 뒤 해외로 확장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였어요. 200조 원 규모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진입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어요.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대목이 눈에 꽂혔어요. 한국의 내수는 작지만 응집력이 강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자국 제품을 선호하고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는 문화가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미국이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큰 시장이지만 분열돼 있었어요. 소비자들은 가격만 따졌고 기업들은 경쟁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작지만 단단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게 바로 이거였다는 걸 말이에요.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오면 뭉쳤지만 미국은 각자 도생이었어요. 다시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과거 사례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 내수가 방패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출이 급감했지만 내수 소비가 버텨줘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외 수요가 줄었지만 국내 시장이 살아있어서 기업들이 숨통을 틔웠다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펜을 들어 노트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수는 국가 시스템의 안전장치였다고 썼어요. 한국의 내수는 성벽이자 실험실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방패 위에 한국은 새로운 칼날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시장이라고 무시했던 제 눈이 부끄러웠어요. 제 머릿속엔 워싱턴 회의실에서 봤던 관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시장 규모만 따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니까 한국이 굴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작은 내수로 방패를 만들고 그 방패 뒤에서 칼을 벼렸습니다. 23개 기업 연합도 내수가 기반이었어요.
국내 시장에서 먼저 성공하고 해외로 나간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 후반부엔 미래 전망이 나와 있었어요. 2030년까지 한국이 차량용 반도체를 완전 국산화하면 내수 기반이 더욱 강화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안정적 공급을 받고 삼성은 시장을 확보하며 중소기업들은 기술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이건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모두가 이익을 보는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은 무엇을 잃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큰 시장을 가졌지만 결속력을 잃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값싼 수입품만 찾았고 기업들은 해외로 공장을 옮겼어요. 내수는 그저 소비창고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어요. 작지만 단단한 내수를 방패로 삼았고 그 방패가 외부 충격을 막아줬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내수는 숫자가 아니라 전략이었다고 썼어요. 방어이자 공격의 기반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 기반 위에서 세계를 향해 칼날을 드는 중이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이 배워야 할 게 바로 이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워싱턴은 여전히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자료실엔 저 혼자 남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봤습니다. 외환위기도 금융위기도 팬데믹도 이 나라는 내수로 버텼어요. 작지만 강한 결속력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배신은 한국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독립시켰고 이제는 지배자로 만들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워싱턴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백악관 인근 회의실에 다시 소집됐을 때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행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앉았는데 표정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 관료가 서류를 탁자에 내던지며 입을 열었어요. 한국 의존도를 당장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눈빛엔 초조함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차갑고 계산적인 것도 섞여 있었어요. 또 다른 인사가 독일 지멘스와의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독일 측은 유럽 내수 공급도 벅차다며 미국 시장 확대는 어렵다고 답했다는 거였습니다. 최소 5년은 걸린다는 전망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일본은 어떠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더 암울했어요. 일본의 생산 능력은 한국의 절반도 안 되고 납품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치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전력 인프라가 모두 한국의 손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건 삼중 구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분야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핵심 산업이 모두 한국에 묶여 있다는 거였어요. 한 관료가 차갑게 웃으며 반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릎 꿇으라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의 미소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체스판 위의 말을 바라보듯 냉정한 눈빛이었어요. 회의는 격렬해졌습니다. 추가 관세 부과안이 거론됐고 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됐어요. 한 인사는 한국 정부에 직접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런 압박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더 독립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저는 침묵하며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조급함, 그리고 무언가 뒤틀린 집착이 섞여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강해지고 있었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언론을 검색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기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내부에서 노조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였어요.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기사를 클릭해서 자세히 읽었어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노조가 임금 협상을 이유로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도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변수였어요. 한국의 적은 미국이 아니라 내부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갔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산업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한 야당 의원은 정부의 대미 강경책이 위험하다며 비판했고 여당은 자주 독립을 강조하며 맞섰다는 거였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외부 압박은 견뎌내도 내부 분열로 무너질 수 있겠다는 우려가 스쳤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엔 별이 없었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어요. 한국은 지금 이중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선 미국의 관세와 규제가 있었고 내부에선 노조와 정치 갈등이 있었어요. 과연 이 나라가 이 시험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한 경제 분석가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노조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협상을 통해 해결될 거라고 덧붙였어요. 정치 갈등도 표면적일 뿐 산업 정책에 대해선 여야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안심되지는 않았어요. 통화를 끝내고 다시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한국의 과거 노조 파업 사례들이 나왔어요. 흥미롭게도 대부분 짧은 기간 내에 해결됐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특히 외부 위협이 있을 때는 노조도 협조적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98년 외환위기 때가 그랬습니다. 노조들이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며 국가위기 극복에 동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펜을 들어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내부 리스크는 생각보다 관리 가능할 수 있다고 썼어요. 이 민족은 외부 압박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뭉친다는 특성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었어요. 만약 노조가 장기 파업에 돌입하거나 정치 갈등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동료였어요.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니 이게 기회라고 했어요. 지금 압박을 강화하면 한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어요. 그의 말엔 일리가 있었지만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한국을 너무 몰아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한국 언론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사가 하나 떴어요.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일시 중단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유는 미국 관세 대응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었어요. 노조위원장이 발표한 성명서가 인용돼 있었습니다. 내부 갈등은 잠시 접어두고 외부 위기에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한국은 위기에서 뭉치는 DNA가 있었어요. 다음 기사도 비슷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대미 협상 전략에선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였어요. 국회에서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보호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놀라웠습니다. 평소엔 서로 싸우던 집단들이 외부 압박 앞에선 하나가 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내부 리스크는 오히려 결속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적었어요. 미국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한국은 더 단단해진다고 썼습니다. 이건 역설이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무너뜨리려 할수록 한국은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두려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론 기대도 됐습니다. 위기 때 뭉치는 DNA, 그게 한국이었어요. 외환위기도 금융위기도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고 한국의 시험도 이어질 거였습니다. 그러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이미 보이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3중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와 전력이 모두 미국의 표적이었어요. 내부에선 노조와 정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저력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저력 앞에서 미국의 무기는 무력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제 이메일함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공식 보도자료였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칩 첫 양산 성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열었고 첫 문단을 읽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2030년 목표였던 국산화가 2025년에 달성됐다는 내용이었어요. 5년 걸릴 거라던 프로젝트가 1년 만에 완성된 겁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년 넘게 산업을 분석하며 쌓아온 제 가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은 못 만든다고 평가했던 제 보고서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종속형 국가라고 규정했던 제 분석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노트에 적었어요. 그 순간 나는 20년 경력을 내려놔야 했다고 썼습니다. 내 가설은 틀렸다고 기록했어요. 보도 자료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현대차가 즉시 자사 차량에 이 칩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네덜란드와 대만에서 사오던 반도체를 완전히 대체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공급망 불안이 해소된다는 분석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으며 계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성공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200조 원 규모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입한다는 발표였어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었습니다. 한국은 배신을 기회로 바꿔버렸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텍사스 전력회사 CEO였어요.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HD현대 일렉트릭으로부터 대규모 수주 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했어요. 미국 서부 지역 전력망 확장 프로젝트에 필요한 초고압 변압기 40대를 공급한다는 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문제였어요. 기존보다 40%나 올랐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관세 25%에 추가로 15%를 더 얹었던 거예요. CEO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변압기가 없으면 데이터 센터 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칼날이 미국을 베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워싱턴의 한 카페에서 글로벌 언론들을 검색했습니다. 충격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없인 세계 인프라가 멈춘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기술 패권이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일본 니혼 게이자이는 한국 반도체의 역습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손이 떨렸어요.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세 전쟁의 예상 밖 승자라는 기사를 냈어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관세 압박을 기술 독립으로 전환시켰고 오히려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분석이었어요. 뉴욕타임스는 한국 모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내수 방패와 기술 독점으로 외부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제 머릿속엔 지난 몇 달간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4조 배신과 멈춘 공장, 23개 기업의 연합과 초고압 변압기 독점, 내수라는 방패와 노조의 협력,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대반전까지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배신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제 노트북에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경제연구원이 보낸 후속 분석 자료였어요. 파일을 열자 상세한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년 내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초고압 변압기는 이미 미국 시장의 80%를 장악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권력 행사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거리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의 칩이 자동차를 달리게 했고 변압기가 미국을 굴복시켰어요. 이건 경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권력 이동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국무부 회의에 다시 소집됐습니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어요. 한 관료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의존도가 더 심화됐다고 했어요. 반도체와 자동차와 전력 인프라 모두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보고였습니다. 또 다른 관료는 대안이 없다고 인정했어요. 독일도 일본도 중국도 한국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 패권 국가라고 설명했어요. 시장이 아니라 기술이 권력이 되는 시대가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나는 인정한다고 썼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 패권 국가라고 기록했어요. 관세라는 무기는 한국 앞에서 무력했고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미국인으로서 패배를 인정하는 기분이었지만 분석가로서는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해냈어요. 배신을 극복하고 독립을 쟁취했으며 이제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파리에서 열린 국제산업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위기 시대의 산업 전략이었는데 한국 사례가 메인 의제였어요. 회의장에 들어서자 300명이 넘는 각국 정부 관료와 기업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프랑스 경제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시작했는데 첫 문장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세계는 지금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내수 방패 전략과 기업 연합 모델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독일 대표도 발언했는데 자국 기업들이 한국처럼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형 협동 정신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어요. 의자에 앉아 이 장면을 지켜보는데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종속형 국가라고 평가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제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는데 손이 떨렸어요. 화면에 자료를 띄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배신을 기회로 바꿨다고 말했어요. 24조 투자가 무너졌지만 그 절망이 오히려 독립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3개 기업이 뭉쳤고 내수를 방패로 삼았으며 기술 독점으로 세계를 굴복시켰다는 분석을 내놨어요. 회장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발표를 마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베트남 대표가 물었어요. 작은 나라도 한국 모델을 적용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대답했습니다. 시장 크기가 아니라 결속력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어요. 폴란드 관료는 유럽연합 내에서도 이 모델이 가능한지 궁금해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의지와 기업 간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포럼이 끝나고 여러 나라 대표들이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한국 기업들과 연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독일 지멘스 임원은 한국형 공급망 모델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도요타 관계자는 한국의 내수 활용 전략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했어요.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호텔방에서 각국 언론을 검색했습니다. 놀라운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형 모델의 시대라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내수 강화와 기술 독립, 기업 연합이 핵심이라고 분석했어요.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형 연합이 세계 산업을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한국이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어요. 미국 언론도 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사설을 실었어요. 관세 전쟁이 실패했고 이제는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 모델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어요. 내수 시장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연구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에펠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자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동시에 분석가로서는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해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역전을 이뤄냈습니다. 일주일 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무부 회의실에 다시 소집됐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전처럼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트너로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또 다른 관료도 동의했습니다. 압박이 아니라 협력이 답이라고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건물들이 보였어요. 이 도시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장 규모로 다른 나라를 압박했고 관세로 굴복시켰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기술이 시장을 이겼고 한국이 그 증명을 해냈어요. 다음 날 MIT에서 강연을 할 때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어렵다고 말했어요. 미국은 너무 크고 분열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처럼 뭉치기 위해선 문화와 시스템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현실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강연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고 썼어요.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고 덧붙였어요. 이제는 규칙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MIT 캠퍼스엔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배울 미래 교과서엔 한국이 중심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배신을 극복한 나라, 내수로 방패를 만든 나라, 기술로 세계를 지배한 나라로 기록될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론을 적었어요. 나는 미국인이지만 인정한다고 썼습니다. 관세는 무기가 아니라 부메랑이었고 한국은 그 부메랑을 기회로 바꿨다고 기록했어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배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반전은 우연이 아니라 DNA였어요. 위기 때 뭉치는 한국인의 본능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건 단순한 경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이었고 배신을 무기로 만드는 지혜였어요. 작은 내수로 큰 세계를 움직이는 전략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이 길을 따라올 거라 확신합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시장 크기가 아니라 결속력이, 자본이 아니라 기술이 진짜 힘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이 계속 이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내부 갈등을 넘어 더 단단해지길 바라고 기술 독립을 넘어 세계 표준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단순한 경제 이야기 같았지만 결국은 신뢰와 선택, 그리고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한 나라의 힘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관세라는 무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그들의 선택은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네요.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시장이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뭉치는 힘, 그리고 작지만 단단한 기반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 끝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국면이 펼쳐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작은 선택 하나가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